명진그룹 본관 사무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70대 후반의 강태준 회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손자처럼 아끼는 비서가 건넨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아들 강도윤의 약혼 소식과 함께 상대 여성의 간단한 프로필이 적혀 있었죠. 간호사라. 태준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재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고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믿는 건 숫자와 계약서뿐이었죠. 사람의 진심이란 건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이들 앞에선 더더욱 그랬습니다. 회장님, 약혼식 일정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비서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죠. 사람의 진짜 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의 겉모습을 봐왔지만 정작 그 속은 알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준비를 해. 일반 병동으로. 비서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VIP실이 아니고요. 그래. 일반 병동. 가장 평범한 환자처럼 보이게 해줘. 옷도 낡은 걸로 준비하고. 태준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들의 약혼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돈과 권력이 없는 평범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며칠 후 태준은 계획대로 서울 중심가의 한 대학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낡은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척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죠.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태준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대접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곧 누군가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의 약혼녀, 윤서진일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28살의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차트를 들여다보며 병실 안을 둘러봤죠. 태준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외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죠. 어르신, 링겔 확인하러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죠.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서진은 링겔 주머니를 확인하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 손을 움직이자 링겔 줄이 살짝 꼬였는데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링겔 좀 가만히 계세요. 자꾸 움직이시면 다시 꽂아야 한다고요. 태준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회장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공손했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VIP 대우를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간호사는 달랐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노인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은 일부러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건드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서진은 황급히 걸레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바닥을 문지르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서진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녀의 눈빛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부 안 하면 평생 남한테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혼자 물도 제대로 못 드시면 보호자라도 불러야죠. 이러니까 요양병원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대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사과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미안해하는 노인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떨려서. 서진은 대꾸도 없이 걸레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죠. 태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선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묘한 슬픔까지. 저 아이가 정말 도윤이의 약혼녀란 말인가.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아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그 아이가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의 본성은 지금 본 것 그대로일 거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밤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병실에서 조용히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병문안을 오는 가족들, 그리고 간호사들의 모습까지. 그는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누가 얼마를 버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선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누워있는 환자들, 그들은 그저 치료받기를 바라는 약자들이었죠. 옆 침대의 노인은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태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서진이 황급히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죠. 마치 짐을 다루듯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휴, 진짜 혼자 못하시면 미리 말씀하시든가요. 서진은 투덜거리며 태준을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그러더니 옆 침대의 노인을 힐끗 보며 동료 간호사에게 작게 속삭였죠. 하지만 태준의 귀엔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환자도 손님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짐이에요.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병원만 붙들고 있으니 진상이죠 뭐. 태준의 주먹이 이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들 도윤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태준은 병원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병원 내 간호사들의 평판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특히 윤서진이라는 간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움직였고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 조용히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병원 내에서 악명 높은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불친절했고 동료들에게는 고압적이었죠. 특히 계약직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보고서엔 한 간호사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혜진, 서진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계약직 간호사였죠. 태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겉으론 단정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죠. 약자를 깔보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대체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속았을까요? 아마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겠죠. 마치 자신이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자신도 서진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죠. 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죠. 창밖으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복도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이 갑자기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으으가.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태준은 황급히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들어왔죠. 서진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러시네. 밤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서진의 말투엔 걱정보단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서지 않았죠. 노인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손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위급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병동 담당이었던 것 같았죠. 간호사는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당직 의사 선생님 빨리 부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죠. 젊은 간호사는 노인의 자세를 바로잡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차분하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죠.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분 후 당직 의사가 도착했고 노인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안정되었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병실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운 채 방금 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병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을 구한 간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죠. 병원장은 곧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 계약직 간호사로 6개월째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있었죠. 혜진은 서진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진짜 의료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돈도 지위도 없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 반면 서진은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자리에 앉아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돈, 권력, 명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혜진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마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였죠.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서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죠. 퇴원 전날 오후 태주는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병실 안엔 오직 그 혼자뿐이었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서 태주는 의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어깨와 팔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다친 것 같았죠. 태주는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를 지나던 누군가가 들었는지 급히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태준을 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또요? 어르신,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진의 말투엔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태준을 내려다봤죠. 그녀는 마지못해 태준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지 않아 태준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죠.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보호자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서진은 투덜거리며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2명이서 겨우 태준을 일으켜 침대에 눕혔죠. 태준의 어깨엔 멍이 들기 시작했고 팔목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래서 늙으면 민폐라니까요.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죠.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병원장이 들어왔고 그 뒤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강도윤, 태준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멍하니 도윤을 바라보다가 다시 침대에 누운 태준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님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힐끗 보더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죠. 병원장도 황급히 태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내 시아버지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병원장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에서 기다렸고요. 태준은 침대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죠. 70평생 재계를 호령한 회장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칠간 내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다. 특히 나 같은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말이야. 서진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병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서진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니까.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눈물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서진 씨,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 가난한 노인이라고 보호자도 없다고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지. 민폐라고까지 했고.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정말 그랬어요? 도윤의 목소리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태준은 지팡이를 짚으며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한다. 도윤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로선 허락할 수 없구나. 태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태준은 그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윤서진 간호사, 오늘부로 해고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이 사실은 외부에 알리지 마시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죠. 뒤에서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저택, 고급 가구,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서진을 버렸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죠. 태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병원에서 봤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혜진 간호사의 모습이 선명했죠. 밤중에 위급한 환자를 구하던 그녀,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용감하게 행동했던 그 순간.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서진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나도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구나. 태준은 평생 재산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얼마를 버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이었죠. 병원에서 만난 혜진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마음. 그게 진짜 가치였습니다.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죠. 병원에 연락해서 혜진이라는 간호사를 찾아봐. 그 사람이 계약직이라던데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고 싶네. 하지만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태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그건 아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해본 적이 없다는 허전함이었을 겁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아직 배울 게 남아있다는 걸 70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졌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주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죠.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70을 넘긴 나이, 언젠가는 올 일이었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태주는 같은 병원 하지만 이번엔 VIP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을 요청했죠. 비서는 놀라며 물었지만 태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평범한 환자로서 말이죠. 입원 당일 태주는 조용히 병실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2달 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위장이 아니라 진짜 환자였고 불안도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태주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혜진이었죠. 그녀는 차트를 보며 환자 이름을 확인하다가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술 준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주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그녀가 자신을 담당한다니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혜진 씨 자네가 여기 있었나? 네, 다행히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죠. 혜진은 밝게 웃으며 링게를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새삼 느꼈죠. 2달 전 서진의 거친 손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혜진은 하나하나 설명하며 태준을 안심시켰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수술실 가시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혜진은 그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예전에도 회장님 담당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땐 몰라보셨죠? 태주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죠. 2달 전 위장 입원했을 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간호사. 밤중에 노인 환자를 구했던 그 사람.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아, 그때 자네였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잘 될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태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로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는 처음이었죠. 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혜진은 병실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옆모습엔 외로움과 동시에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혜진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준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일주일 후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죠. 퇴원 날이 정해졌고 태준은 병원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퇴원 당일 오후 태준은 비서에게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걷겠다고 했죠.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준의 단호한 눈빛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이 오가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죠. 태준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2달 전 이곳에서 그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태준은 병원 구내식당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혜진이 보였죠.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혜진 씨. 혜진은 고개를 돌렸고 태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왔죠. 회장님, 벌써 퇴원하세요? 건강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회복했네.
자네가 잘 돌봐줘서 말이야.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혜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자네가 나한테 미소 지어준 게 기억나네. 그 미소 덕분에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날 환자분이 사람답게 말해주셔서 저도 힘이 났어요. 보통 환자분들은 간호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데 회장님은 달랐거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자신이 위장 환자로 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약자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군. 진심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지. 태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들만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말이야. 회장님도 그런 분이세요. 저 오늘 알았어요. 진짜 훌륭한 분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걸요. 혜진의 말에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은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태주는 병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혜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태준도 지팡이를 든 손을 살짝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태준은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맑고 푸른 하늘, 그 아래 서울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도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말이죠. 길을 걷다 태준은 다시 병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젊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에게 물을 건네며 웃고 있었죠. 태준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의 체육관 대피소. 코를 찌르는 그을음 냄새와 재의 흔적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절은 봉사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정장 차림의 보좌진들이 몰려오며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죠. 여당 당대표 윤상철이 등장하는 순간 공간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피해자들에게 인사하며 일부러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자켓을 벗어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각도를 잡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계산된 듯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어요. 국민 여러분,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윤상철의 목소리가 체육관 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기자들이 쏟아내는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배식대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의도적으로 무거워 보였죠. 마치 국민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지도자의 무게를 보여주려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서 국을 받으려는 찰나 윤상철의 시선이 국을 떠주는 봉사자에게 닿았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김옥분이 묵묵히 국자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조끼를 입었지만 낡은 운동화와 굳은 손이 역력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 마디가 굵은 손가락이 국자를 움켜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 순간 윤상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카메라는 포착하지 못했을 찰나의 변화였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억지로 유지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 보좌관의 귀에 속삭였죠. 이런 그림 말고 젊고 단정한 사람 없나? 저 할머니 좀 보세요. 손도 떨리고 옷차림은 저게 뭡니까? 노인네가 꼬질꼬질하게 국 퍼주는 모습 찍히면 감성파리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빨리 교체해줘요. 그 말은 작게 했지만 주변이 조용한 탓에 할머니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김옥분의 국 퍼는 손이 살짝 멈추고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상처가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다음 사람에게 국을 뜨기 시작했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담담함이 그녀의 자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구석에 서 있던 중년 남자 박재민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의 시선은 윤상철과 김옥분 사이를 날카롭게 오가고 있었죠. 저녁 뉴스 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당 윤상철 당대표 강릉 산불 피해 대피소 방문. 자막과 함께 그의 생색내기 발언과 배식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뉴스 화면 속에서 윤상철의 속삭임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마이크가 우연히 그의 모욕적인 발언을 포착한 것이죠. 스튜디오의 앵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방금 들으신 발언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지만 이미 SNS에는 해당 클립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졌죠. 저 입으로 어떻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이 나오나요? 실제 모습은 저런 사람이었군요. 할머니께 너무 신뢰되는 발언 아닙니까?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꼬질꼬질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분노가 집중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댓글 중 하나가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국 퍼주던 분, 김옥분 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국 국장 아닌가요? 이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댓글 작성자는 이어서 과거 뉴스 캡처와 보고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작성했던 동해안 산불 리스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묵살된 후 김옥분 국장이 갑자기 물러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국을 퍼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녀가 경고했던 바로 그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울렸습니다. 윤상철이 당시 관련 상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보고서 내용이 맞았다는 건가요? 예견된 재난이었다니 라는 의문과 분노가 섞인 댓글이 이어졌어요. SNS에는 곧 해시태그 김옥분 전 국장과 예견된 산불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김옥분의 과거 행적과 보고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 유튜버는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찾는 방송을 시작했고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상철 측은 황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김옥분과 그녀의 과거로 향하고 있었죠. 한 시사 프로그램 PD는 긴급히 제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옥분 전 국장을 찾아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여러 매체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지만 김옥분은 이미 다른 대피소로 자리를 옮겨 묵묵히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김옥분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국 국장으로 동해안 산불 고위험 지역 분석 보고서를 주도했어요. 언론사들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분은 당시 강릉, 해안가를 따라 계획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산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은 건조기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할 때 이 지역 개발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담긴 그녀의 경고였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개발을 추진하던 윤상철 의원의 압력으로 묻혔고 결국 김옥분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의 리조트가 이번 산불로 완전히 전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김옥분이 봉사하던 바로 그 대피소는 그녀가 위험하다고 지목했던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할 때 그녀만이 목소리를 높였죠. 당시 김옥분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의 증언이 방송을 탔어요. 하지만 개발 이익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김옥분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카산드라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죠. 소셜미디어에는 김옥분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재조명되었어요.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그 영상 아래에는 그녀의 말이 현실이 됐다. 국가가 버린 진실한 공직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윤상철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어요. 당시 개발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 전 국장의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해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김옥분의 보고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산림청의 한 연구원은 이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풍향, 산림 밀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이었죠.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옥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그녀는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산불 위험에 관한 강연을 지역 주민들에게 해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이제 모든 이목은 김옥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예견했던 재난이 현실이 되었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언론은 김옥분을 잊혀진 예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피소에서 봉사 중이던 한 여대생의 얼굴이 포착된 것이죠. 저분 윤상철 딸 아닌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게시물에는 대피소에서 식사를 나르는 젊은 여성의 사진과 윤상철의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윤하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신상 정보가 퍼졌어요. 누군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윤하은은 서울 소재명문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그녀의 모친이 운영하는 복지재단 산하연구소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정보도 함께 나왔죠. 확인된 고등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는데 어떻게 명문대에 진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입시비리 아닌가요? 아버지 백으로 대학 갔다가 엄마 백으로 취업한 케이스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급기야 한 기자가 윤하은의 고교 동창을 인터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은이가 그런 대학에 갈 성적은 아니었어요. 다들 놀랐죠. 사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하은의 취업처인 복지재단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재단은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특히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더 심각했죠. 윤상철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부인의 복지재단으로 몰아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검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윤하은은 결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제가 실력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니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더 큰 충격은 복지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왔습니다. 이 재단이 운영하는 안전연구소는 김옥분 전 국장이 작성한 것과 유사한 보고서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재단은 이 보고서들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 사업을 위한 안전 인증을 남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즉 윤상철은 김옥분의 경고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부인의 재단을 통해 안전 문제를 관리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리였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윤상철 자택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모였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윤상철은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하은의 모습이 다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그 장면을 찍은 남자 박재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김옥분 국장 해임 당시 진실을 보도하려다 해고당한 전직 언론인이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작은 뉴스 채널을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을 말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재민이 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10년 전 김옥분 국장의 산불 위험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하려 했지만 언론사의 압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왜곡 보도라는 명목으로 해고됐고 주류 언론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죠. 박재민은 김옥분의 해임 과정에서 윤상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공개했어요. 윤상철이 당시 언론사 사주와 나눈 통화 녹음본이었습니다. 김옥분 국장 관련 기사는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녹음본이 공개되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당시 윤상철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항변했지만 김옥분을 직접적으로 해임시키려 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재민은 촬영한 영상을 제대로 편집해 침묵의 보고서, 잊혀진 재난예보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했어요. 영상은 김옥분의 과거 경력과 보고서 내용,
그리고 윤상철의 모욕적인 발언을 교차 편집해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고하는 사람을 버리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참사입니다. 박재민의 내레이션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죠. 이 영상은 단 3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기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주요 언론사들도 더 이상 이 사안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묻혔던 보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박재민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저는 더 이상 주목받는 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알려지길 바랐을 뿐이죠. 그런 그가 유일하게 응한 인터뷰는 김옥분과의 대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 만났어요. 국장님, 제가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박재민의 첫 마디에 김옥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 같은 언론인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김옥분의 담담한 대답이었죠. 인터뷰에서 김옥분은 과거의 일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녀의 보고서가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그리고 개발 사업이 어떻게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산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국회는 산불 피해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고 윤상철과 김옥분 모두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복지재단 비리와 산불 대응 실패를 다루는 국회 청문회장.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상철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 의원님, 10년 전 김옥분 국장의 보고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네요. 수많은 보고서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해임 과정에 관여하신 적은요? 인사 문제는 행정부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었죠. 윤상철은 모든 질문에 교묘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듯 틈이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듯했죠.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리고 새로운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김옥분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김옥분이 증인석에 앉자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바로 이곳 국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위험에 관한 경고였죠.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떤 과학적 근거를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무시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청문회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김옥분은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낡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남긴 산불 대응 매뉴얼입니다. 당신 책상 위에도 있었죠. 단 한 번도 안 펴보셨지만요. 그녀는 문서를 들어보이며 윤상철을 직접 응시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만이 번쩍이고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문서를 직접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비서실을 통해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옥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손수 드렸죠. 당신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뒤편에서 박재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국회 복도에서 김옥분이 윤상철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윤상철이 문서를 받아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선명했어요. 제가 당시 취재차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박재민의 담담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도 방송사에서 내보내지 않았죠. 청문회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인은 허둥지둥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 10분 정회를 선언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휴식 시간 윤상철은 복도에서 김옥분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정치적으로 저를 몰아넣으려는 겁니까?
윤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옥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치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청문회 이후 언론의 관심은 윤하은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버지의 스캔들에 휘말린 그녀는 며칠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심지어 복지재단 연구소도 무단 결근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윤하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요청했어요. 복지재단 앞에 마련된 단상에 그녀가 나타났을 때 기자들은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윤하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이렇게 나서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죠. 지난 며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 덕이었고 재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메모를 펼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란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장래가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윤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가 김옥분 선생님의 보고서와 같은 중요한 경고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과정에 무지했고 또 안일했습니다. 윤하은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린 특혜와 복지재단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연구소를 사직합니다. 그리고 잠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김옥분 선생님의 대피소 봉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진정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쏟아졌어요. 쇼 아니냐, 위기관리용 이벤트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고백, 젊은이의 성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하은은 말 그대로 대피소를 찾았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도 화장도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자 등록을 마친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국을 나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다른 봉사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아이는 윤상철 딸이잖아요.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윤하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하은은 누구보다 일찍 와서 늦게 떠났고 가장 힘든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녀가 바닥을 닦는 모습,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김옥분이 윤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김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 옆에서 국 좀 퍼줄래요? 윤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산불 발생 2달 후 강릉의 모습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을린 나무들과 무너진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복구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변화된 인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청문회 이후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당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제명을 결정했고 검찰은 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저의 판단 착오와 오만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짧은 발표 후 그는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이후 윤상철은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재민은 주류 언론으로부터 복귀 제안을 여러 받았어요. 대형 방송사들이 그의 취재 능력과 끈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고사했어요. 이제는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검열받지 않겠어요. 박재민은 자신의 뉴스 채널을 계속 운영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침묵의 보고서 시리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대표 콘텐츠가 되었죠. 김옥분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존경을 표했어요. 강릉시는 그녀를 산불 대응 시민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재난 대응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무시당했던 매뉴얼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김옥부는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연의 경고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윤하은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녀는 처음 약속했던 대로 대피소 봉사를 꾸준히 이어갔고 마침내 주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저는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 실력으로, 제 노력으로요. 윤하은은 지역대학 환경공학과 야간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밤에는 공부를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어요. 강릉의 한 작은 대피소는 이제 복구자원봉사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석양이 비치는 센터의 배식대. 김옥분이 여전히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개 숙이고 함께 국을 푸는 윤하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김옥분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윤하은의 대답이었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 김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텅 빈 철제 식판 위로 따뜻한 국이 담겼습니다. 재난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성찰, 그리고 화해의 흔적도 함께 남겨졌어요. 김옥분의 손과 윤하은의 손이 국자를 들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작은 초상화처럼 보였습니다.